뭐 아틀란타만 메트로 아틀란타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은 1년 전보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 5.3% 가까이 전반적으로 올라 있습니다. 2007년 위기 때 그 위기 이전의 피크 때하고 비교하면은 약 9% 상승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전체적으로 하여튼 9%가 더 오르는 그런 상태인데 30년 고정 모기지가 오르고 이러면서 7월, 8월을 정점으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 들어서 연준이 금리를 한 2번 올린 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사건들이죠. 이게 이제 예외가 있다면 제가 본 바로는 인근의 작은 도시들인 존스크릭, 뷰포드, 커밍, 스모냐 여기는 아직도 중간 거래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스퀘어 피트당 가격도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러한 도시들을 제외한 나머지 소도시들은 제가 넘겨봤을 때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다음 주에 연준이 기금금리를 또 0.25% 올리고 또 내년도 또 올린다. 뭐 이러면은 아틀란타가 인구 증가율이 순증가율이 1년에 지금 1.5% 정도 높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실업률도 자꾸 떨어지는 상태고 그런 좋은 배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엔 전반적으로 하락세로 모든 시장들이 전환하는 일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게 가다하게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연준이 이걸 바라고 있는 것이죠. 너무 버블이 심하니까 이거 꺼야겠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도 내려야 되고 주가도 내려야 되고 채권 가격도 내려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원하는 현상이 지금 주택시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 12월 6일 오펙 모임에서 2019년 6개월 동안 총 한 100만, 그러니까 1.2 밀리언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오펙에서는 한 8,000, 그러니까 8,000 배럴, 그 다음에 non OPEC인 러시아는 한 40,000, 4,000 그 배럴을 이제 감산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래서 공급 과잉 문제는 해소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지표 보니까 중국이 경제가 하락을 한다면 수급 문제도 좀 하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수요도 좀 하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준이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어떤 그 컨트롤을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렇다면은 이제 외부적인 변수 또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를 흔드는 요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올해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그렇죠. 올해 미국이 3% 정도 그 GDP 성장을 이룩한다고 볼 때 내년은 한 75% 정도로 하락하는 성장률이 한 2.3% 정도로 하락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되게 이제 경제라는 것이 항상 부침을 거듭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는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이제 두 번째로 긴 최장기 경제 성장 팽창 기간을 겪었는데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보는 1.5%에서 2% 그 수준을 넘는 기간이 꽤 오래 지속됐고 경기는 분명히 꺾일 거라 이렇게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그렇죠. 금리도 오르죠.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 되게 이제 불경기 시작을 뭐 미국의 그 장단기 국채 금리를 가지고 그것이 역전이 되면 단기 금리가 단기 금리 2년채 금리가 10년 그 재무부 채권의 금리보다 높아지면은 불경기가 온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또 하나 다른 지표는 그 저축률이 이 3, 4%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개인 저축을 얘기합니다. 전간 따져볼 때 개인 저축이 그러니까 공공저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무시하고 개인 저축이 그 정도로 하락하면 그 다음에 되게 불경기가 온다. 근데 미국이 지금 현재 그 지표가 제가 찾아본 바로는 지금 저축률이 2.2%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3% 아래로 떨어진 거죠. 되게 이 정도 된다면은 소득을 과다하게 소비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북극에 가서 가장 청정한 공기를 페트병에 넣어갖고 갖다가 팔아먹는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비가 과다하게 쓸데없는 소비들을 하고 있다.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되게 그 다음에
불경기를 몰고 오는 그런 것이라고 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주가 보세요. 주가가 경기를 먼저 어떻게 될 건가를 예고해주는 경기 선행지표죠. 네. 선행지표죠. 앞에 말씀했지만은 오늘로 볼 때에 연초보다 4%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기가 결코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세계 경제 성장률 지금 여태까지 예상해 오던 것보다가 되게 3.7% 성장할 거라고 내년을 예상했는데 이거 3.5% 떨어질 거라고 되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김 교수님 전망도 궁금한데요. 특히 그 앞서 노 교수님께서 장단기 금리 차이에 관한 언급을 해주셨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에 따라서 미국 경제 둔화 우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그 3년짜리하고 5년짜리 그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면서 네. 미국 증시가 이제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하락할 것으로 보고 네.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10년과 2년짜리 장단기 금리 차이가 더 중요하고 네, 네.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차이고 네. 또 이 아카데미아에서 보는 연준에서 보는 금리 차이는 이제 3년과 3개월 10년과 3개월. 네, 10년과 3개월 금리 차이 요 두 가지를 요거를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10년과 2년 장단기 금리 차이는 한 지금 10포인트 베이스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 이게 이제 0%까지 내려가거나 네. 아니면 내년에 더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마이너스로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게 학습 효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연준에서 나온 보고서들이나 이런 거 보면 이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리세션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네. 하지만 문제는 시장에 있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기업 주체인 기업이 그러니까 시장의 주체들이 주체인 네. 그 기업의 CFO 같은 경우는 아니면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한 3, 40년 동안 이게 계속 리피트 됐거든요. 그 차트를 보면 마이너스 떨어지고 얼마 후에 뭐 한 1년 후에 진짜 리세션이 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학습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나 이제 이 기업들은 좀 움츠리게 되는 거죠. 투자를 좀 미루게 되거나 소비를 미루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금을 좀 더 빼서 뭐 안전자산으로 옮기거나 뭐 이런 게 되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셀프 프로페싱 그 스스로 그 예언에 이루어진다는 것처럼 이제 경제는 그냥 하락할 수밖에 없는 장기 금리는 보통 시장에서 이제 정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보통 인플레이션을 예측한 거에다가 텀 프리미엄이라고 그 숏텀 반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롱텀 반드를 조금이라도 이제 이자가 높으니까 그걸 갖고 있는 그 프리미엄 그것이 두 가지가 더해져 있는 게 네. 보통 그 롱텀 반드의 그 금리를 정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장기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경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니까 단기 금리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 이게 갭이 없어지는. 이게 갭이 점점 줄어져서 네. 나중에는 이게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버스 일드 커브가 생기게 되면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항상 얼마 후에 한 1년이든 몇 개월 후에 경기가 둔화가 되는데 이게 리세션이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경기는 그 전에 벌써 하락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네. 통계로 잡히는 거는 늦게 잡히죠. 그렇죠. 늦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통계로 잡히는 거하고는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 사람들이 다 통계를 가지고 경제 상황을 측정하고 이제 판단을 내리고 이러는데 문제는 이게 시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예. 거기에서 대부분의 경우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느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정책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미스테이크도 많이 발생하고 물론 그 의장이 어떻게 보면 좀 미숙해서 잘못 판단 내리는 것도 있죠. 옛날 제가 보기에 그린스팬의 한때 금융통화정책의 마술사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굉장히 언론들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사람이 그 후에 미국 경기가 엄청난 불안을 빠져들게 하는
그 재앙의 씨앗을 그렇죠. 그 사람 재임시에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정책을 내리면서도 내가 지금 하는 정책이 잘 된 건지 정확하게 판단할 길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연준에 계신 분들이 저희 같은 서민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쉽게 알잖아요. 그럼요. 예, 그렇죠. 근데 연준에 있는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그 실무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정책을 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 아카데미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경제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예, 시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거나 여러 가지 있어서 좀 약간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어떤 추세, 어떤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휴전할 것 같다고. 근데 진짜로 휴전을 했잖아요. 네. 3개월에 그 휴전을 했는데 일단 뭐 중국이 그 하웨이 그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는데 이제 요번에 보석금으로 이제 보석금으로 풀려 나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이 뭐 내년서부터 그 미국 자동차 관세를 뭐 15%까지 낮춘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좀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그 화해 모드 네. 일단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이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얼마만큼 중국이 지켜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제 여태까지 중국이 해왔던 정책이 보면 말로는 하겠다고 했지만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액션으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원하는 거는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퍼포먼스 메저로 이렇게 잡아갖고는 그거를 다 실질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게 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전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방송을 했을 때 피터 나바로 그다음에가 얘기했던 3대 미국의 그 무역 협정이 항미 무역 협정 그럼 벌써 타결을 받잖아요. 제일 먼저 그다음에 나프타 그 북미 자유무역 협정 그것도 타결을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한마디로 해서 이제 중국을 WTO로 가입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무역 적자가 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지금 관세를 매기면서 지금 어쨌든 간에 중국을 지금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지금 현재 또 하나는 WTO를 사실 또 리폼하겠다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 방법론에는 조금 차이는 있어도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도 일본도 WTO를 좀 이제 개혁해야 되겠다. 좀 이제 그동안에 좀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수정하고 WTO를 새로 이제 개혁하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미국에 있는 비즈니스 하는 그 CEO들도 좀 처음에는 관세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좀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중국이 그 진짜 비공정 무역 행위, 특히 이 기술 탈취나 뭐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하는 이런 비즈니스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로 바로 잡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은 좀 서포트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조업 2025도 조금 이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탈취나 굉장히 지금 뭐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으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뭐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지금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정부의 기업들인데 대부분이. 그렇죠. 그 기업들의 부채가 말이죠. 중국 GDP의 2.5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그런 기업들에 밟는 그 압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다.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자세를 낮추고 미국에게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줄 수
받아들여야 되는 네, 그럴 그런 수밖에 상황이 없는 그런 그런 상황이 상황이죠. 점점 진행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뭐 제조업 강국이 된다는 그 기술 사실상 미국이 다 개발하는 거 굉장히 많이 훔쳐다가 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네. 뭐 그런 그 정책을 많이 펴온 게 네. 미국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자세거든요, 미국이. 그러니까 솔직히 봐도 누가 봐도 솔직히 지적재산권 학자들이나 연구원들이 만드는 그 많은 그 가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훔쳐가는 건 정말 굉장히 나쁜 짓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는 매년 그 다우쪽 기업들이 매년에 거의 한 5천억 달러 정도를 R&D에다가 투자를 하는데 그냥 중국은 그거를 거의 훔쳐갖고 R&D 물론 작은 액수로 걔네들도 R&D를 하겠지만 그럼 벌써 나중에 물건을 팔 때 가격 경쟁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미국 다국적 기업은 그 R&D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물건값에다가 전가시켜야 되는데 지들은 그 돈을 안 들였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 되는 거죠, 경쟁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018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즐겁고 복된 연말 되시고 또 희망찬 한 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2019년에 더욱더 알차고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